자, 심리학 개론 제5장 인간 발달. 한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어진다. 시간과 더불어 사회적 존재 및 심리적 존재로서 무수한 자극들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5장에서는 인간 발달의 기본 개념과 태아기에서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 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들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 발달의 기본 개념. 인간 발달, human development. 이것은 수정의 순간부터 태아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인간의 신체, 운동,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의 발달적 특징을 기술하고 예언하며 인간의 경험이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분야로서 생애 발달 심리학,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라고도 한다. 생애 발달 심리학. 이 생애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성인기와 노년기에 일어나는 감퇴적인 변화도 한 인간의 인생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견해와 함께 모든 연령, 모든 시기에 발생하는 인간 발달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자, 발달의 정의. 발달, development. 이 헐록, 이 연령별 발달 10단계라는 걸 제시했던 이 헐록은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형태의 진보적인 변화의 연속으로서 개체의 전 생애의 주기를 통해 일어나는 계속적인 변화라고 발달을 정의했다. 다시, 컬록은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형태의 진보적인 변화의 연속으로서 개체의 전 생애의 주기를 통해 일어나는 계속적인 변화 라고 정의하면서 발달의 영역을 크기의 변화, 비율의 변화, 새로운 특징의 획득, 낡은 특징의 소멸, 이렇게 네 가지 크기, 비율, 새 특징, 낡은 특징, 획득과 소멸로 구분했다. 이 콥카는 발달에 대해서 유기체와 그 기관이 양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기능에 있어서 미숙하고 낮은 수준에서 원활하고 높은 수준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양적, 질적 차원에서 정의합니다. 그리고 맥그로는 발달이란 유기체 내에 있는 힘과 환경 속에 있는 힘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교류한 결과에 의해 산출되는 과정. 다시, 매크로. 유기체 내에 있는 힘과 환경 속에 있는 힘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교류한 결과에 의해 산출되는 과정이 발달이라고 정했다. 이 발달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성장, growth, 성숙, maturation이 있다. 이 성장, growth는 연령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지칭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키나 몸무게가 증가하는 경우 신체적 성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성숙, maturation. 이 성숙이란 내발적 성장 과정, endogenous growth process. 내발적 성장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점진적인 신체적, 심리적 변화의 의미로서 사용된다. 즉 성숙은
경험이나 학습과 같은 외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기체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성장 모형을 바탕으로 유전적 정보에 의해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상의 순서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이다. 예를 들어 사춘기에 접어들어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를 성숙이라고 표현한다. 이 성숙은 maturation,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게셀은 일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한 계단 오르기 실험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성숙이 일찍부터 실시하는 연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성숙이 일찍부터 실시하는 연습보다 더 중요하다. 즉 기본적인 신경계통의 성숙이 행동 출현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며 학습은 성숙에 의존하고 성숙을 초월할 수가 없다. 다시 학습이란 것은 성숙에 의존하고 성숙을 초월할 수가 없다. 이 실험은 일란성 쌍생아의 한 아이에게 생후 46주부터 매일 10분씩 계단 오르기 훈련을 했었다. 아이는 계단을 오르는데 26초 걸렸지만 연습을 하지 않은 아이는 45초가 걸렸다. 그 후 두 아이에게 2주 동안 동일한 훈련을 실시한 결과 처음 훈련을 받지 않았던 아이는 10초에 계단을 오를 수 있었는데 처음에 훈련한 아이는 20초가 걸렸다. 그러니까 26초에서 20초로 6초 정도 단축시켰는데 아예 연습을 하지도 않았던 아이는 45초에서 20초, 35초나 단축시켰다. 그러니까 처음에 훈련을 했던 아이는 하지 않았던 아이보다 3배나 더 많은 계단 오르는 훈련을 더 받았고 7주나 먼저 계단 오르기를 배웠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리한 학습을 시키려는 맹목적인 조기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 상관성, 분화성, 연속성. 이 연속성은 점성성, epigenesis, 점성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순서성, 개별성, 주기성. 다시, 상관성, 분화성, 연속성, 순서성, 개별성, 주기성. 이 발달은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이며 결과이다. 자, 발달의 상관성. 발달이란 것은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이며 결과이다. 여기서는 개체와 개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그것을 포함한 전체 체계의 기능과 구조의 변화를 말한다. 개체의 발달은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또는 환경적인 영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생 후 집안에서만 자란 아이는 나무 토막 쌓기와 같은 손으로 만지는 행동은 잘 발달하지만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는 사회성은 발달하지만 그림 그리기, 나무 토막 쌓기,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은 떨어진 경향이 있다. 즉 발달이란 개체의 내부적인 힘과 생활 환경의 힘 등이 서로 작용하여 하나의 새로운 체제로 발생되는 과정이다. 발달의 상관성, 개체의 내부적인 힘과 생활 환경의 힘 등이 서로 작용하여 하나의 새로운 체제로 달성되는 과정. 다음, 발달의 분화성. 발달은 분화와 통합에 의한 구조화의 과정이다. 다시, 분화와 통합에 의한 구조화의 과정이다. 처음에는 미분화되어 전체적인 반응을 하지만 특수한 반응과 부분 반응으로 분화되며 동시에 몇 개의 반응이 통합되어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어 간다.
이것은 하나의 행동이 독자적으로 발달되어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성숙한 구조로부터 특정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새로운 기관이 발생하는 과정으로서 그 발생학, 엠브리올로지, 발생학에서는 분화,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한다. 행동의 발달에서 처음에는 내부적인 분절의 빈약한 전체 운동, 매스 액션과 무작위적인 행동, 랜덤 무브먼트로부터 보다 명백하고 세련된 행동으로 분화해 간다. 물건을 잡는 동작을 예를 들어 보면 출생 후 3, 4개월이 되면 물체를 명확히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때 처음에는 전체 운동으로서의 접근 동작을 보이며 다음에는 팔을 뻗치고 손으로 잡게 된다. 손으로 잡는 동작도 처음에는 눈과 손의 활동이 서로 맞지 않아서 정확하게 물건을 잡지 못하고 불필요한 손짓을 하게 되며 또 손을 전부 펴서 손바닥으로 잡으나 나중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분화, 발달을 하게 된다. 발달의 분화성, 미성숙한 구조로부터 특정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새로운 기관이 발생하는 과정으로서 발생학에서는 분화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발달의 연속성, 점성성, 에피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점차로 더 번성한다 그런 말로 보면 되겠다. 어쨌든 이 발달은 연속적 과정이다. 개체의 일생은 변화의 연속이며 이 변화는 수태시에 생명의 싹이 움트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연속적 과정이다. 단일한 세포인 수정란은 수백만 개의 세포가 형성될 때까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며 발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포들은 신경, 골격, 근육 또는 순환계통 등 각종 신체 구조로 분화하며 고도의 특수한 기능으로 발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의 기관과 운동 등의 때로는 돌발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것은 전 단계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발생하며 다음 단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언제나 연속적인 관계, 즉 점성성, 에피제네시스, 점성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혈액이 연속적인 순환에 의해 외부에서 흡수된 에너지를 신체 각 부분에 공급하고 발달시키게 만드는 작용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이같이 이전 단계의 행동은 이후의 발달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준다. 전 생애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인간은 반드시 과거와의 연결을 가지고 변화, 발달한다. 다음 발달의 순서성. 발달 과정에는 시간의 흐름과 같이 거스를 수 없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든 태아에게 있어서 머리, 몸, 팔, 다리, 생식기, 그리고 내장기관 이것들은 거의 같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순서에 의해 발달한다. 신생아들은 손을 움직이기 전에 머리를 돌리는 움직임부터 시작하게 된다. 또한 말을 하기 전에 옹알이를 시작하고 설 수 있기 이전에 기어다니기, 앉기를 먼저 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이 진행되는 순서와 방향에는 머리에서 발, to me, head to foot 방향, 근처, 원처, central to peripheral의 방향,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whole to part 등의 순서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발달이 진행되는 순서와 방향에 두미 방향, 근처 원처 방향, 전체 운동, 특수 운동의 순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발달의 개별성. 그 속도에 개인차가 있다. 개인 간의 차이, 남녀 간의 차이는 물론이고 동성 간에도 차이가 있으며 조숙이라든가 만숙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용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최초로 걸을 수 있었던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발달의 개인차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에서도 각 발달 영역 간에 서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개인이 남들에 비해 언어 발달이 빠르다고 해서 그가 신체 발달, 정서 발달 등의 모든 측면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것은 아니다. 6번째, 발달의 주기성. 그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 발달이 연속적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순조롭게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 발달 과정에서도 성장기와 충실기가 있으며 눈에 띄게 양적인 변화를 보이다가도 좀처럼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듯한 시기도 나타난다. 아동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어느 시기에는 오랫동안 별다른 발달적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비약적인 발달 속도를 보이는 것을 흔히 관찰할 수가 있다. 발달 과정에서 개체의 행동과 생리적 기능이 일정한 시기가 되어 급격히 발달하는 양상을 보일 때는 대개 환경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기를 결정적 시기, critical period 혹은 민감기, sensitive period, 결정적 시기, 민감기라고 한다. 이 만일 결정적 시기에 정상적 발달이 장애를 받으면 지속적인 발달 장애가 초래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결함과 기능 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저하게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대상이 없을 경우 언어 발달 지체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참고로 각인 실험이라고 로렌츠가 한 실험인데 결정적 시기와 관련해서 갓 태어난 오리 새끼가 출생한 후에 초기의 특정 시기 동안 자신에게 노출된 후에는 어미 오리를 무시한 채 자신에게, 그러니까 로렌츠 자신에게 추종 행동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즉 애착의 결정적 시기에 노출된 로렌츠에 대해 애착을 각인하게 된 것이다. 애착의 각인. 이 각인이란 조류의 추종행동 반사와 같이 학습되지 않은 반응으로서 결정적 시기, critical period 혹은 민감기 동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만일 결정적 시기 이전이나 이후에 그 대상에 노출되면 애착이 형성되지 않고 일단 그 시기가 지나면 다른 대상에게 애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 애착, attachment의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면 신체 접촉, 그다음에 친숙성, 이 두 가지가 큰 건데 이 친숙성과 관련해서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이고 각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친숙성은 안전신호이고 만족감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친의 동기 유형, 힐이 한 것인데 친의 동기 유형, 힐 정서적 지지, 정서적 주의, 사회 비교 친해, 긍정적 자극 네 가지가 있다. 다시 친의 동기 유형, 정서적 지지, 정서적 주의, 그러니까 칭찬이나 어떤 주목을 얻으려고, 그럼 사회 비교 친해, 타인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남과 올리는 것, 사회 비교 친해. 그 다음 긍정적 자극, 타인과의 관계 자체가 재밌어서. 다시 힐의 친의 동기 유형 네 가지, 정서적 지지, 정서적 주의, 칭찬 주목을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사회 비교 친해, 긍정적 자극. 허울이라고도 또 있는데 이 허울은 참고로 신행동주의 학자로 자극 유기체 반응, 자극 유기체 반응에 대한 이론이 있다. 그 다음 인간 발달에서의 유전과 환경의 영향, 유전, 헤레디티.
유전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세포 핵 속에 존재하는 유전인자, gene에 기인한다. 19세기 후반부터 오스트리아의 멘델에 의해 시작된 유전 연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쌍생아 연구를 통해 인간의 신체 발달, 지능, 성격 등의 인간 발달에 유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environment. 이 환경은 개체가 수정되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개체가 받는 자극의 총합 또는 인간의 유전인자 이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 환경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 환경 요인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환경 요인이 인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쌍생아 연구 결과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대개 일란성 쌍생아들이 출생 후에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을 때 그 쌍생아들의 신체 발달, 지능, 성격 등의 발달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가의 비교를 통해 환경 요인의 영향에 대해 결론 지어지는 경향이 있다. 인간 발달에 개인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유전 혹은 환경 중 어느 한쪽만의 영향이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어느 한 개인이 아무리 유전적으로 좋은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간의 발달은 그가 경험하는 물질적, 문화적, 심리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독자적인 개별 요인으로 따로 떼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간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브론펜브레너라고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환경 체계, 다시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환경 체계 5가지가 있다.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부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 다시 미시, 중간, 외부, 거시, 시간. 내부 체계 없고 그 다음에 공간 체계도 없다. 다시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환경 체계 5가지,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부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 여기에 공간 체계나 내부 체계는 언급이 없다. 어쨌든 미시 체계는 개인과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상호작용하는 것. 다시 개인과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상호작용. 이게 이제 미시 체계고, 그다음 중간 체계는 가정, 학교, 또래 집단과 같은 미시 체계들 간의 연결이나 상호관계. 미시 체계들 간의 연결이나 상호관계. 중간 체계고, 그다음 외부 체계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이 외부 체계. 그 다음에 거시 체계. 이것은 청소년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규정하는 전체를 둘러싼 광범위한 이데올로기. 이게 거시 체계. 그 다음에 시간 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서 겪게 되는 외적인 사건을 구성 요소로 하며 전 생애에 걸친 변화와 사회 역사적 환경, 이것은 이제 시간 체계. 알겠다. 다시.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환경 체계 5가지. 미시, 중간, 외부, 거시, 시간. 두 번째, 인간 발달의 단계 및 특징.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한 구분은 기억, 언어, 성격, 사회인지 등의 각 영역에서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구분하거나 아니면 성장 시기나 연령별로 구분하기도 하나
학자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한다. 헐록은 연령에 따라 10개의 단계, 그러니까 임신부터 출생까지를 출생 전기, 그다음에 출생 후부터 생후 2주까지 신생아기, 2주부터 2세까지 유아기, 2살부터 6살까지 아동 초기, 6살부터 10살이나 12살까지 아동 후기, 그 다음에 10살, 13살, 요때부터 14살까지 사춘기, 그 다음에 14살부터 16, 7세까지 청소년 초기, 그 다음에 16, 7세에서 21, 2세, 21, 2살까지 청소년 후기, 그 다음에 21, 2살부터 60세까지를 성년기, 그럼 61세, 그러니까 61살 이후를 노년기로 이렇게 구분했었다. 레빈슨은 수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의 인생 주기를 계절의 개념으로 접근했었다. 레빈슨, 계절. 레빈슨의 인생 주기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 프로세스, 혹은 여정, journey,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생 주기의 진행을 자연의 사계절에 비유한 이유는 우선 사계절의 질적 특징이 인생의 각 시대의 발달적 특징과 유사하다라는 점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그 진행이 변화와 안정 과정이 순환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변화 과정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연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생의 주기는 아동기와 사춘기, 그러니까 17살까지 봄, 그 다음에 성인 초기 17살에서 40살까지 여름, 그 다음에 성인 중기 40살에서 60살까지 가을, 성인 말기 60살 이후로 겨울, 그러니까 아동기, 사춘기, 봄, 성인 초기, 여름, 40세까지, 그럼 성인 중기, 가을, 성인 말기, 60세 이후 겨울.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4개의 계절이 존재하며 이러한 시기는 혼돈과 갈등, 변화가 수반되는 전환기, transition과 다음 시기를 적절하게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삶의 구조, life structure를 형성하는 안정기, settling down period가 교차되면서 인생 주기가 진행되며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발달은 안정기보다는 주로 전환기에 이루어진다고 레빈슨은 보았다. 여기서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태내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성인기,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해서 각 단계별 발달 특징을 살펴본다. 첫 번째 태내기, 신생아기, 및 영아기의 발달. 이 태내기도 보면 최초의 인간 발달 단계는 수정된 순간 이때부터 시작된다. 최근에 태내기의 중요성 및 태아의 권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태아학, 이런 학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기도 한데 수정 직후부터 약 280일 정도 지속되는 태내기는 배포기, 배아기, 태아기, 다시 배포기, 배아기, 태아기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배포기는 수정 후부터 약 2주 정도의 시기로 수정된 순간부터 수정체가 나팔관을 거쳐 자궁벽에 착상하기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접합자, 지고트 시기라고 보면 되겠는데 급속 세포 분열기로 외부는 태반으로 내부는 배아로 바뀐다. 이 배아기에는 이제 수정 후 2주부터 8주까지의 시기로 이 배아기 기간 동안에 호흡기, 소화기, 신경계 등의 신체 계통과 각 기관의 발달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시기다. 한 6주경이 되면 이제 심장이 박동을 하고
이때는 이제 엠브리오 배아기를 하는데, 이 배아기 엠브리오 시기 동안 수정체의 내면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는데, 외배엽에서는 머리카락, 손, 발톱, 피부 외층, 감각세포 및 신경계. 그러니까 외배엽에서 이제 감각세포 및 신경계 이게 형성되고, 중배엽에서는 근육, 골격, 순환계, 피부 내층이 형성된다. 다시 중배엽에서는 근육, 골격, 순환계, 그리고 피부 내층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내배엽에서는 장기, 호흡기, 기관지, 췌장, 배, 간 이런 기관들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산모의 신체 그리고 정신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셸던의 체격 유형 혹은 성격 유형에서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이 있었는데, 이것은 크래슈아머의 체격 유형소를 발전시킨 것인데, 여기서 내배엽형은 내장 근육이 발달한 편으로 편안하고 사교적이고 애정을 중시한다 했고, 그리고 중배엽형은 뼈와 근육이 발달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활동적이고 자기 주장적이고 정력적이라고 했다. 외배엽형은 근육이 섬세하고 약한 편이라고 했고, 내성적이라고 했다. 참고로 이 생물학적으로 뇌배엽은 장기, 호흡기, 기관지, 췌장, 폐, 간 이런 기관이 형성되는 곳이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중배엽에서는 이제 근육, 골격, 순환계, 피부 내층 발달하고, 그리고 외배엽에서는 머리카락, 손, 발톱, 피부 외층, 감각, 세포 및 신경계 이런 게 발달한다. 어쨌든 태아기는 이제 페투스라고 하는데, 태아기는 수정 후 3개월에서 출산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시기로서 배아기에 형성된 각 기관의 구조가 정교하게 발달한다. 개인차는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3에서 24주경의 태아의 크기는 30cm 정도, 몸무게는 0.8kg, 그리고 25에서 38주, 그러니까 한 6달에서 9달, 10달 이 정도 되면 이제 50cm, 3.4kg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를 한다. 산모는 4개월 무렵부터 태동을 느끼고 5개월 말이 되면 손, 발톱, 솜털 등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6개월쯤 되면 소리에 반응을 하는데, 눈과 호흡기, 순환계 이런 기능이 발달을 하지만 아직은 완전하기는 않은 상태다. 대략 한 28주, 그러니까 7개월 이전에 조산을 하게 되면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 산모의 연령과 태아의 건강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개 산모의 연령이 25살에서 29살 사이일 때 임신을 하는 것이 태아에게 가장 좋은 태내 환경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모의 연령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지적 발달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어리면 체중 미달 혹은 미숙아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신생아기, 출생 후 약 2주간,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2주간, 이 시기를 이제 신생아기라고 하는데, 출산 방법은 자연분만,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 제왕절개, 수중분만 다양하게 있는데, 대개는 태아의 발달 상태 그리고 임산부의 신체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 이 출산은 산모에게나 아기에게 모두 중요한데, 산모는 출산으로 인해 여러가지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고 산후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갓 태어난 신생아도 태어나는 과정에서의 충격 및 태내 환경과는 매우 다른 환경 속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출산 외상, birth trauma를 경험하게 된다. 이 출산 외상, birth trauma는 인간이 모태로부터 태어남으로 경험하게 되는 불안과 고통을 이제 출산 외상이라고 하는데, 온도라든가 양분, 산소 이런 것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충족될 수 있었던 모태로부터 기온이 낮거나 변화되고 소음이나 그 밖의 위험이 있고 또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 태어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심리적 상처라고 할 수 있다. 신생아의 신장과 체중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개 평균 50cm, 그리고 체중은 3.3kg. 대체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좀 더 우세한 경향이 있다. 신생아기 신체 발달의 가장 큰 특징은 가슴 둘레보다 머리 둘레가 더 크다 라는 점과 전체 신장에 비해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성인기에는 머리의 크기가 신장에 비해 약 8분의 1 정도인데 신생아기에는 4분의 1 정도로 머리가 크다. 또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의 골격은 부드럽고 연하다. 두개골의 형성도 아직 완전한 구조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6개의 숫구멍, 폰테널, 숫구멍이 남아있는데 대략 2년 정도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진다. 갓 태어난 신생아도 놀랄만한 운동 반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신생아들에게는 생존 유지에 필요한 동공반사, 빨기반사, 삼키기 반사 뿐만 아니라 바빈스키 반사, 발바닥 만지면 움츠러드는 거, 이건 병적 반사라고도 부르는데 혹은 뭐 추체로 장애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바빈스키 반사, 그 다음 모로 반사, 요거는 이제 신생아에게서 나타나는 반사인데 바람이라든가 큰 소리, 위치를 확 바꾼다든가 이러면 팔과 발을 이렇게 확 벌리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펼쳤다가 껴안듯이 몸쪽으로 이렇게 움츠리는 것, 이 모로 반사가 됩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 그 다음에 파악 반사, grasping, 손을 확 쥐는 그런 형태의 반사, 뭐든지 손 가까이 가면 이런 원시 반사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다시 동공반사, 빨기반사, 젖찾기 반사가 또 되어 있고, 그 다음 삼키기 반사,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파악 반사, 그라스핑 리플렉스. 그 다음에 영아기. 영아기는 한 2살까지인데 혹은 뭐 생후 2주에서 약 30개월 경까지 infancy, 영아기라고 한다. 특히 15개월에서 30개월 경까지를 걸음마기라고도 부른다. 타들러후드. 이 시기의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고 개인차는 있으나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점차로 운동 능력과 사회성이 발달하고 주된 양육자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어 장차 인간관계의 기초가 형성되기도 한다. 신체 발달 측면에서 영아기는 성장 비율이 생후 6개월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데 신장 발달은 체중 증가에 비해서 아주 늦은 편이다. 그러니까 생후 1년쯤 되면 키가 출생 시에 비해 약 50% 증가를 하고,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은 태어났을 때 키 크기의 약 1.5배가 된다. 같은 말인데. 하여튼 생후 1년쯤 되면은 출생 시 신장은 약 1.5배가 된다. 2년이 되면은 약 1.7배, 3년이 되면 1.8배, 약간 느려진다, 이렇게. 체중 증가는 이제 3, 4개월이 되면 태어났을 때 체중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뼈가 이제 크기도 커지고, 그 다음에 수도 증가해서 그 부드럽던 뼈의 조직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머리 중심부의 숫구멍은 9달에서 12달 정도 되면 다치게 된다.
영아의 운동 발달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의 전개는 대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소근육이 점차 발달하는 등 시간적, 계통적으로 일정한 순서를 따른다. 운동 발달은 이행 능력과 조작 능력으로 나뉘는데, 이행 능력이란 생물체가 자기 몸의 위치를 스스로 움직여 옮기는 것으로 뒤집기, 앉기, 기어다니기, 일어서기, 걷기, 뛰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아기의 손과 팔의 운동은 시각 발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 서로 협응이 되어야, 그러니까 손과 팔의 운동이, 그러니까 조작 능력이 시각 발달하고 서로 협응이 되어야 물체를 잡을 수가 있다. 이 영아가 자신의 의도대로 물체를 잡으려고 하는 시기는 생후 5개월 이후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물체 쪽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하지만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하여 물체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시기는 7달에서 10달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 영아기의 인지발달은 주로 감각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조직하고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도식, 이것을 형성하고 동화, assimilation과 조절, accommodation을 통한 평형화, equilibration, 이러한 발달 기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시, 영아기의 일지 발달은 감각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조직하고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도식, 스키마, 경험을 부어넣는 마음의 주물이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를 형성하고, 그리고 동화, assimilation, 조절, accommodation을 통한 평형화, equilibration 이라는 발달 기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영아기는 감각 운동기, sensory motor period에 해당된다. 피아제는 생후 24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중요한 인지발달적 변화로서 대상 영속성, object permanence의 발달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시야에서 그 대상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곳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각이 아니라 그 대상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다. 영아기의 언어 발달은 주로 울음소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전 언어, pre-linguistic 시기, 그리고 엄마, 맘마, 까까 등 주로 한 단어로 의사를 표현하는 한 단어 시기, one word period, 그리고 엄마, 까까, 아빠, 빠방 등과 같이 상황에 따라 비교적 구체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두 단어 시기, two words period 등의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 그래서 세 단어 시기 이런 건 없다. 영아기의 정서는 주로 생리적 욕구와 관련되어서 공포, 분노, 기쁨 등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생후 6개월 무렵부터는 애착, attachment, 그러니까 격리불안이죠. 이 애착 형성을 통해 주된 양육자와 특별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참고로 이제 피아제가 나왔기 때문에 피아제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론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피아제의 이론 중에서 단계에 따른 질적 차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 과정의 불명확하다. 즉, 스키마와 행동의 연결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변화 과정의 불명확성. 세 번째, 사회 환경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 네 번째, 이 세상 모형. 그러니까 타인 관점의 조망은 인지 능력이 아닌 특정 과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피아제 이론을 비판한다. 다시, 세상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앉은 인형도 자기가 보는 산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건데, 이 세상 모형 시험에서 알아낸 게, 타인 관점의 조망은 인지 능력이 아닌 특정 과제에 의해
좌우된다 라면서 피아제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다시 첫 번째, 단계에 따른 질적 차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두 번째, 변화 과정의 불명확, 그러니까 스키마와 행동의 연결이 불명확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회의 환경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 모형,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인형도 자기가 보는 산을 보고 있다 라는 어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확인해주는 세상 모형 실험에서 보듯이 타인 관점의 조망은 인지 능력이 아닌 특정 과제에 의해 좌우된다 라면서 피아제의 이론은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 유아기 및 아동기의 발달. 유아기, 영아기는 2주에서 30개월 정도인데 감각운동기에 해당하고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영아기는. 근데 유아기, 이때는 이제 보존 개념이 획득이 되지 않은 상태고 자아중심성 그리고 물활론적 사고. 물활론, 이거는 이제 애니미즘, 정령신앙인데 일종의 범신론, 어디에나 어떤 심적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어떤 이 범신론의 한 형태다. 만물 유생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탈레스와 헤겔이 제시한 이론이 되겠다. 어쨌든 이 유아기 때는 early childhood, 걸음마기를 지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약 2.5세경에서 7세까지의 시기로 신체적, 운동적 측면에서나 인지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활동과 탐색을 통해 왕성한 발달을 이룬다. 특히 소근육이 발달해서 그림을 유연하게 그릴 수 있고 그림 속에 자신의 관심 대상이나 내적 감정 상태, 소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도 하고 자조기술, self-help skill 이런 것의 획득, 자조기술의 획득을 통해서 옷 입기, 먹기, 씻기, 대소변의 통제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을 습득한다.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전조작기 pre-operational period로 명명되는 시기인데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지만 아직 개념적 조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좀 불완전한 단계로서 사고가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이 피아제는 전 조작기를 전 개념적 사고기 그리고 직관적 사고기 이렇게 또 다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전 개념적 전 조작기, 전 개념적 전 조작기는 2살부터 4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미지의 대상에 대한 탐색적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때 언어 발달 역시 현저해지지만 그 언어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다. 또한 부모와 동물의 행동을 모방하여 상징놀이를 즐겨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 사고기, 그러니까 직관적 전조작기가 이제 4살부터 7살까지 오게 되는데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물에 대해 많은 호기심과 의문을 나타내는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직관적 사고에 기초해서 사물을 인식한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이 말하는 지식의 저주에 대해 어른보다 취약하다. 말해주는 대로 꼬집어 때려야 된다. 이 시기의 특징적 사고는 자기중심성, 에고센트리즘과 비가역성, irreversibility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이 자기중심성은 자신의 조망, perspective, 자신의 조망과 관점에 의해 사물을 지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마주 앉아있는 상대방에게 보이는 자극, 배열이 자기가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 모형 실험처럼. 그 다음에 비가역성, reversibility. 피아제는 반환성과 상보성의 조작을 묶어서 가역성이라고 했다.
반항성과 상보성을 묶어서 가역성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양과 크기 같은 A와 B의 두 잔에 든 주스의 양이 같다라는 사실을 유아에게 확인시킨 후에 그 B잔의 주스를 가늘고 긴 C잔에 부으면 주스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양이 바뀌는 거지. 여기서 주스잔의 높이와 넓이를 상호 통합하는 능력을 상보성, compensation이라고 하고, 가했던 조작을 철회하면 항상 원래의 상태로 돌아감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반환성, in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대상의 외양이 바뀌어도 그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보존, conservation, 이 보존 개념의 습득을 통해 가역성을 획득하게 되지만, 이 시기의 아동의 사고는 일방향적이기 때문에 그 보존성이 형성되질 않는다. 다음, 언어 발달.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 노암 촘스키가 언어 획득 기제, 레드,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세 가지, 어산자, 어휘성, 산출성, 전이성. 이 어휘성은 단순한 소리는 언어가 아니다,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런 개념이고, 산출성은 단어 조합, 단어를 조합해서 고유 문장을 만드는 단순 모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전이성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전이성. 노암 촘스키의 언어 획득 기제 세 가지, 어산전, 어휘성, 산출성, 전이성. 이 언어의 발달은 유아기 발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언어는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고 개념화하기 위한 인지적 수단이 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유아기 언어 발달의 개인차에는 가정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 그리고 인지발달, 성차, 출생순위나 형제, 자매의 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한두 명의 친구를 갖게 되어 공통된 놀이를 함으로써 협동적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한 아이의 지배에 대해 다른 아이가 복종하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아이의 흥미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대인관계가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집단 행동은 아니다. 파트는 유아들의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집단 행동의 유형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 unoccupied behavior, 그리고 방관 행동, onlooker behavior, 그 다음에 혼자 놀이, solitary independent play, 그리고 평행놀이, parallel play. 이 평행놀이는 이제 같은 종류의 놀이, 동종의 놀이를 하는데, 그리고 참여도 하는데 서로 간 교섭을 하지 않는 평행놀이. 그 다음 연합놀이, associative play. 이거는 주도 역할을 하는 아동이 없이 연합해서 하는 놀이. 그 다음에 협동놀이. 이거는 이제 주도자가 등장하는 놀이. 협동놀이, cooperative play. 자,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하고, 3살까지는 평행놀이, 그러니까 동종의 놀이를 하면서 참여도 하는데 서로 간 교섭을 하지 않는 이런 평행놀이가 3살까지 나타나지만, 4살, 5살쯤 되면 연합놀이, 교섭도 하고 하는 연합놀이, 그 다음에 협동놀이, 이거는 이제 주도자가 등장하는 협동놀이,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다. 다시 파트는 아이들의 놀이, 집단행동 유형,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 방관행동, 혼자놀이, 평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 이 유아기에는 자기 개념이 발달함과 동시에 숙달감, 자존감, 자율감의 특성이 나타나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별에 알맞은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하며 도덕성 발달의 기초로서 양심이 발달하게 된다. 그 다음 아동기. 아동기는 근면성대 열등감, 이게 이제 일종의 과업이 되는데,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로 볼 수가 있다. 구체적인 유추도 하고 수리적 연산도 하며 보존 개념도 이해를 하고 수학적인 어떤 변환도 가능한 시기가 아동기가 되겠다. 7살에서 12살. 이때는 초등학교 시기 혹은 학령기라고도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사회와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그 신체 발달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아동기 말 무렵부터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서서히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적절한 성교육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아이젠버그 아동 도덕성 발달 단계 해가지고 친사회적 출현 모델이 있는데 이 아이젠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콜버그의 도덕적 갈등 상황, 이 모두 잘못된 행동, 훔치기와 처벌, 위법에 관한 것이라고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아이젠버그는 다른 아이를 돕는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은 아동의 도덕성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이 단계가 이제 처음에는 쾌락, 자기 집중 단계, 욕구 중심 단계, 승인 인간관계, 정형화된 지향이라고 해서 승인 인간관계, 그 다음에 자기 반성적 감정이입, 공감도 하고 역할도 수행하는 자기 반성적 감정이입, 그 다음 변환 단계, 이 변환 단계에서는 내적 규범, 의무,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단계인데 도움을 주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개념, 이제 변환 단계가 되겠다. 그 다음에 강력히 내면화되는 단계, 자기 존중, 존엄, 개인 권리 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면화되는 어떤 내면화 단계. 이 가치관 때문에 도움을 책임을 느껴서 서로 도우면 또 좋은 사회다라고 보는 내면화 단계. 다시 아이젠버그의 아동 도덕성 발달 단계. 처음에 쾌락, 자기 집중 단계, 욕구 중심 단계, 그다음에 정형화된 지향인 승인 인간관계의 단계, 그다음에 공감과 역할 수행을 하는 자기 반성적 감정이입 단계, 그다음에 내적 규범, 의무, 책임감, 그러니까 도와주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변환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내면화되는 단계. 이 피아제는 이 아동기 시기의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를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period)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때의 심리 도식은 어느 정도의 논리적 조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논리적 조작이 가능하고, 즉 어떤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혹은 그 행동 결과의 가능성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고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 사물을 처리하면서 여러가지 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조작, operation이란 것은 정보의 변환을 이해하는 정신능력. 다시 여기서 이제 조작 단계의 조작이라고, 조작, operation이라는 개념은 정보의 변환을 이해하는 정신능력을 뜻한다. 정보의 변환을 이해하는 정신능력. 이 구체적 조작 능력은 전 조작기 말경부터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을 한 가지 관점이 아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서 탈중심화, 디센트리시즘,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를 그 관계를 통해서 통찰을 하는 탈중심화, 그리고 물체가 공간적 배열을 달리하거나 모양을 다르게 해도 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보존 개념, 이런 게 발달한다. 다시 구체적 조작기, 탈중심화, 그 다음에
보존 개념 이런 게 발달한다. 사회화 과정에서는 유아기적 특성이 남아있어서 아동기 때는 사회적 관계에 미숙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친구와의 사이에서 수평적 인간관계보다는 부모와 교사와의 사이에서의 수직적 인간관계에 더 비중을 두게 되므로 부모와 교사의 말을 비교적 잘 듣는 편이다. 그래서 교우관계는 아직 약하고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의식도 그렇게 충분하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나 점차로 교사를 중심으로 한 학급 의식이 싹트기 시작해서 3학년쯤 되면 행동도 집단적이고 4학년 되면 우리라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친구와의 교섭을 통해 아동은 대인 접촉을 배우고 적대심이나 지배욕을 처리하는 방식, 통솔자를 대하는 방식, 타인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배운다. 또한 친구의 사정을 들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친구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가져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는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 획득된다. 세 번째, 청년기. 청년기 때는 주상 추리, 주장적 논리, 성숙한 도덕적 추리 이런 게 가능한데 청년기에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운동 능력의 발달도 현저하다. 이것은 개인의 만족과 사회 적응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며 집단 내에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 존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역량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명랑하고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도 적응을 잘한다. 반대로 이 역량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긴장감, 열등감 등으로 불만이 많으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밝혀졌다. 피아제는 청년기에 지적 발달은 형식적 조작기, Formal Operational Period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는 현실 세계나 자기 신념의 체계에서 벗어나 논리적 사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지적 조작을 할 수 있으므로 추리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가설, Hypothesis,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로부터 사례를 연역할 수 있는 가설 연역적 사고, Hypothetical Deductive 사고를 할 수 있으며 명제적 사고, 조합적 사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가설이란 말이 있는데 이 가설은 그 이론을 검증하여 부정을 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가설이고 이것은 검증 가능한 예언이며 검증 시 주관적 관찰로 편향되지 않도록 관찰 결과를 반복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된다. 한 가지 더. 조작적 정의는 Operational Definition 이라고 하는데 연구 변인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 혹은 조작에 대한 진술. 다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연구 변인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 또는 조작에 대한 진술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인간지능은 지능 검사를 측정한 것이라고 할 때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조작, operational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조작은 정보 변환을 이해하는 정신 능력을 조작이라고 한다. 어쨌든 이 청년기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 수 있고 적절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다시 구체적인 사상들을 다룰 수 있는 명제를 구성할 수 있고 명제들 간의 논리적인 추론은 명제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조합적 사고를 통해 문제의 개별적인 요인들을 분리하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인들을 골라내어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설적인 것, 확률, 가능성 등에 관해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며 고차적인 추상과 사고 능력이 발달된다. 따라서 타인의 추리에서 모순이나 위선을 파악할 수 있고 논쟁도 할 수 있다. 이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게 되며 집단 소속의 감정이 강하고 우리의식이 강렬하게 나타나 사회적 승인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부모나 교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친구들의 의견을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 청년 중기에 들어서면서는 통제적인 조직에 복종하기를 싫어하며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조직에 열광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자아의식이 강해지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심해지고 비판적 태도가 발달함에 따라 사상가나 학자의 이론에 심취하기도 하며 동일시 기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거나 인기 연예인이나 연예 오락에 심취하는 경우에 개인의 능력이나 흥미를 무시한 획일적인 대단위의 조직보다는 자유로운 소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생긴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압력에 대해서는 반발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교사나 선배, 친구들을 깊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 후기에 들어서는 자아 정체감의 확립, 에고 아이덴티티, 이 자아 정체감의 확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인생의 의의를 찾으며 내면적으로 풍부해지려는 태도가 발달한다. 자아 정체감이란 에릭슨의 개념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나의 독특성을 확립하고 인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확립되면 자기 나름의 인생관이 확립되며 사명감이 생기게 된다. 즉 현실 사회에 대해 자기의 역할이나 입장을 자각하게 되며 자존심도 강해진다. 타인보다 자기 우월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장단점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자아 정체감을 확립함에 따라 부모나 타인에게 반항하는 태도는 사라지게 되며 타인이나 외부 상황을 통찰하게 된다. 특히 이성에 대해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건전한 이성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스탠리 홀은 이 청년기를 뭐라고 했냐면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의존성 간의 긴장이 질풍노도, 스턴 앤 드랭, 질풍노도를 만들어낸다. 라고 다시 스탠리 홀이 말하기를 청년기는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의존성 간의 긴장이 질풍노도, 스턴 앤 드랭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이 정체성, 자아 정체감, 정체성이란 말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르샤가 정체성 지위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마르샤의 정체성 지위 이론 4가지가 있는데 혼미, 유실, 유예, 성취. 정체성 혼미, 삶의 목표나 가치를 탐색하지 않고 부모와 애착관계도 형성이 안 되고 뭔가 거부당한 느낌을 가질 때 이 정체성 혼미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체성 유실은 지나치게 빨리, 너무 빨리 정체성을 결정해버릴 때 유실, 정체성 유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체성 유예가 있는데 이것은 회의, 그 대안을 탐색하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경우 정체성 유죄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정체성 성취, 마르샤의 정체성 지위 이론 4단계, 정체성 혼미, 유실, 유예, 성취. 계속해서 청년기 초기에 인간은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해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아직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인간의 교육기간은 신체적 성숙기 시기보다는 더 길다.
인간이 동물처럼 생활할 때 인간의 교육기관은 신체적으로 성숙하는 기관과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습득해야 하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 교육기관은 차츰 길어졌고 이런 긴 교육기관은 신체 성숙과 불균형을 가져왔다. 신체적 성숙은 이제 개체가 사회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청년기 적응에 중요한 문제를 냅니다. 성역할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도 이 시기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측면이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남녀의 바람직한 측면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성역할 모델이 적응에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성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양성적인 특징을 지향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버트는 실제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양성적인 남녀가 여성적인 여자나 남성적인 남자에 비해 보다 높은 자아 존중감을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참고로 이 발달과 관련해가지고 도덕성 발달을 잠깐 보면 피아제와 로렌스 콜버그가 제시한 두 가지 주요한 이론이 있는데, 일단 피아제는 인지 발달이 도덕적 판단의 기초라고 했다. 이것을 좀 발전시켜서 로렌스 콜버그가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면서 그 사고 단계의 증거를 탐색하고자 했다. 그 전인습적 도덕성, 인습적 도덕성, 후인습적 도덕성,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누는데, 전인습적 도덕성은 9살까지 자기 이해, 외적 기준, 처벌하거나 구체적 보상을 위해, 그러니까 권위를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습적 도덕성은 청년기, 청년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선행, 법과 사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후인습적 도덕성은 형식적 조작의 추상적 추리 발달,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본 윤리 원리라고 믿는 것을 따르는 것, 내면화된 도덕성, 자신이 권위가 된다. 그런데 이 콜버그의 도덕적 딜레마 이론과 관련해서 비판이 있는데, 집단주의적 사회의 도덕적 추리를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 감정이 도덕적 추론에 우선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조나단 하이트가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직관론을 제시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도덕적 감정이 도덕적 추론보다 더 우선한다. 그리고 도덕적 행동이 도덕적 태도를 싹트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 학습, 아이돌 보기, 동네 청소, 노약자 돌보기 등같이 도덕적인 행동이 도덕적 태도를 싹트게 한다라는 말도 있다. 서비스 학습. 이 콜버그의 도덕적 딜레마와 관련해서 단계를 좀 세분하면, 전인습적 도덕성에 처벌 및 복종지향,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을 행동. 두 번째, 자기이익 중심 교환, 도구적 목적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아내를 살릴 수 있다면 감옥 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보는 어떤 자기 이익 중심 교환. 두 번째 단계에 인습적 도덕성 단계, 두 가지. 대인간 조화 및 순종, 좋은 사람들이 대인간 조화 및 순종. 주위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여기고 얼굴 들고 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인간 조화 및 순종의 단계, 좋은 사람 대비 단계. 그리고 법과 질서의 도덕 단계, 훔치지 않았다면 인정머리 없는 남편이라 생각할 거다. 법과 질서의 도덕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후인습적 도덕성, 사회계약과 보편적 윤리적 원칙이 있는데, 사회계약은 공익성과 개인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보편적 윤리적 원칙은 양심에 의한 도덕성. 이 좀 복잡하고 너무 단순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콜버그의 6단계 도덕성 발달. 이 하인즈, 인간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제시하면서 만든 가설적인 딜레마인데, 이 한 부인이 희귀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사는 마을에서 한 약사가 그 암을 치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약사는 그 약을 만들기 위해 $200 투자했고, 한 알에 $2,000 가격을 책정했다. 근데 이 죽어가는 부인의 남편 하인츠는 있는 힘을 다해 돈을 융통하고자는 했지만 모으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인츠는 약사를 찾아가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약값을 절반으로 깎아달라, 뭐 이렇게 애걸을 했지만 약사가 거절하고 나중에 나머지 절반을 갚겠다는 요청, 이런 것도 거절했다. 그래서 하인츠는 그날 밤에 약사 연구실에 침입해서 그 약을 훔치게 됐다. 이때 이 하인츠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 또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을까? 라고 그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해서 단계를 6가지를 나눈 것이다. 이 콜버그는 자신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피아제의 2단계 도덕성 발달 이론의 확장 형식으로 제안했다. 이 콜버그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딜레마를 제시하고 최초 면접 후에 3, 4년마다 한 번씩 총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그 대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았다. 이 과정에서 콜버그는 하인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어린이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가 아니라 하인츠가 그러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다시, 이 하인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어린이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이게 아니라 하인츠가 그러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콜버그는 연령에 따라서 도덕성의 발달하는 일종의 단계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Pre-conventional level, 전인습적 수준. 1단계, 처벌과 복종. 이 하인츠의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책이 있는데, 그 대충 내용이, 만일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아내를 살리기 위해 돈을 훔치지 않은 것에 대해 하인츠가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 하인츠와 약사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찬성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 하인츠의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약을 훔친다면 곧 붙잡혀서 감옥에 갈 것이고, 그리고 하인츠가 무사히 달아난다고 해도 나중에 붙잡히게 될 것이 두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행동에 반대하는 측이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1단계 처벌과 복종 단계에서는 개인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 속에서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 외적으로 통제되는 도덕성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은 나쁘고 상을 받게 되는 행동은 좋다고 간주가 되는 것이다. 이 콜버그는 이것이 주로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수준, 즉 처벌과 복종 수준, 사람들의 의도를 무시하고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처벌의 회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의도를 무시하고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처벌의 회피, 이것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도구적 목적 단계, 자 2단계, 찬성하는 측은 하인츠가 아내를 살리기 위해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한다면 그의 판단이고 이것은 그의 책임이다. 그리고 약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찬성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어린이, 조금 큰 어린이들은 반대하는 측은 이 하인츠가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는 것에서 얻는 가치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인츠는 약을 훔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측이다. 이것은 개인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도구적 목적 단계가. 이제 개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손해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가장 좋은 상황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 호의를 똑같이 교환하고 서로에게 보답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 것이다. 두 번째, 자기 이익 중심의 교환 단계. 도구적 목적 단계. 여기까지가 이제 전인습적 수준 단계고, 그 다음에 인습적 수준 단계, conventional level, 좋은 사람 원리, 제3단계, 좋은 사람 원리, 대인간 조화 및 순종. 자, 이 단계에서는 찬성하는 측은 이 약을 훔친다고 해도 타인의 반응은 최소한 씁쓸한 동정이겠지만 훔치지 않는다면 가족과 친지, 이웃들은 분명 하인츠 씨를 비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할 거다. 그때 하인츠는 다시는 그 누구의 얼굴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찬성측, 훔쳐도 된다는 측이고, 반대하는 측은 약을 훔치게 되면 약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인츠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게 될 거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하인츠 본인과 그 가족들, 병중의 아내에게도 치욕이 되며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훔치는 걸 반대하는 측입니다. 이 좋은 사람 원리 단계는 이제 개인은 좋은 사람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화를 피하려 하는 단계이다. 이는 외부 관찰자의 시점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컸으니까. 콜버그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 3단계의 답변, 즉 좋은 사람 원리, 대인간 조화와 순종 단계의 답변을 내놓는다고 봤다. 그럼 4단계, 준법 정신과 질서. 이것도 인습적 도덕성 단계인데, 훔쳐도 된다는 찬성 측은 하인츠가 약사의 연구실에서 신약을 훔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하인츠가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을 것으로 각오했으니 확실히 확인된다면 그의 위법 행위는 더 비판받을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이게 반대하는 측면은 이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인츠가 법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이다.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데 그들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통한다면 세상에는 운명이 사라지고 범죄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면서 훔치는 걸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 이 네 번째 단계, 준법 정신과 질서, 법과 질서의 도덕 단계는 이 개인은 더 이상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도덕성은 사회 질서의 준서와 준법 정신이라는 보다 큰 관점에 의존하게 된다. 이들은 법규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들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개인은 법규가 개인들 간의 협동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콜버그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러한 단계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다음 탈인습적 수준 Post Conventional Level 제5단계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법 공리성과 개인의 원리가 되는데 일단은 반대측은 잘 보이지 않고 찬성하는 측면만 보인다. 훔쳐도 된다 이거지. 설령 하인츠를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그러니까 하인츠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생명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법규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하인츠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법규가 새로운 사회적 계약과 합의에 따라 재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 이러한 단계는 상당히 드물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명시된 법규 자체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를 못한다. 탈인습적 수준에 도달한 개인은 법 조항에 도덕성이 얽매이지 않으므로 하인츠 딜레마에서 반드시 찬성의 입장을 보이게 된다. 이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법, 이 단계에서는 그 개인들이 법이란 것은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어진 그 법 자체보다는 그 법을 해석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더 강조한다. 이들은 주어진 사회 시스템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로서 이에 참여한다. 또한 공리주의에 착안한 관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다음 마지막 6단계 보편적 가치 혹은 보편적 윤리적 원칙에 따르는 단계. 양심에 의한 도덕성입니다. 이 역시 반대측은 보이지 않는다. 찬성하는 측면만 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재산에 대한 존중보다 항상 우선시 된다.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따라서 개인은 일체의 법률을 초월하여 죽음으로부터 서로를 구하고 돌보아야 하는 공동의 선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라고 하면서 훔치령서에 찬성하는 측면만 있다. 이 콜버그의 마지막 6단계 보편적 가치의 단계는 사실상 관철된 바가 극히 드물며 일부 선각자나 철학자들에게서나 발견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도덕적 규칙 외에 보다 추상적이고 높은 차원에 위치한 보편적 원리에 호소한다. 이 단계의 도덕성은 어떤 행위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올바른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윤리적 원리. 다시 올바른 행위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윤리적 원리로 정의를 한다. 이것은 법이나 사회적 동의와 일치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콜버그 자신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상적인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아 만들어 놓은 단계라고 알려져 있다. 다음 해설과 한계점. 기존의 도덕이론이 도구적 조건 형성 및 관찰 학습을 통해서 개인이 도덕적으로 사회화된다는 관점이 있다면, 그런 관점이 있었다면, 이 콜버그는 개인의 내재적인 발달의 힘에 의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이 증가하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도덕 발달 이론을 내세웠다. 많은 연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처음 1부터 4단계의 발달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주로 탈인습적 수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5에서 6단계는 아주 드물어서 심지어 6단계보다 5단계가 선행한다는 분명한 증거조차도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6단계와 5단계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어떤 연구자들은 오히려 도덕성 발달에 대해 3, 4단계의 이론을 수정할 경우 도덕적 성숙이 가장 잘 발견됨을 발표했다. 즉 3, 4단계는 인습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상적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3단계, 그리고 널리 수용되는 도덕적 기준으로 규칙과 법을 설명하는 4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3, 4단계는 인습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반으로 이상적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3단계, 그리고 널리 수용되는 도덕적 기준으로 규칙과 법을 설명하는 4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범문화적 범용성의
확인하고자 세계 도처의 오지로 들어간 심리학자들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과제에 있어서 여러 인류학적 부족 사회의 응답자들이 거의 대부분 3단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째, 이들의 경우 도덕적 협동이 개인 사이의 직접적 관계에서 발생하며 발전된 도덕적 이해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주로 집합주의, 콜렉티비즘, 집합주의 문화권인 부족사회에서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응답은 주로 타인지향적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콜버그의 이론 자체가 서구 개인주의,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적 관점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캐롤 길리건은 콜버그의 이론에 대한 주된 비판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이론이 남성들과의 면접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들의 도덕성을 명백히 보여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이 문제로 인해 콜버그가 여성들이 매우 중시하는 가치인 배려윤리, ethics of care, 이 배려윤리에 대해 부당하게 평가절하했다 라고 주장했다. 길리건은 또한 도덕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주로 권리나 정의와 같은 소위 남성적인 도덕성을 강조할 뿐 배려와 민감성 등의 소위 여성적인 도덕성은 경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길리건의 주장은 나중에 반박되었다. 여성의 사고가 관계에 지향적이긴 하지만 길리건 이후의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실제 남녀 간 차이는 작고 오히려 여성이 남성의 도덕성 면에서 더 높은 단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2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배려윤리마저도 도덕 발달 단계가 높을수록 배려윤리도 더 잘 함양하는 경향이 있었다. 네 번째, 성인기. 성인기에는 직장인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된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가 생기고 양육하고 자녀를 독립시키는 과정 및 은퇴와 신체적, 심리적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성인기는 다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성인 전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 동안에 직업인이 되거나 배우자를 얻거나 부모가 되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등 중요한 발달 과업을 이루는 때이다. 성인 전기는 신체적, 생리적 특성이 청년기의 연장에 의해 강인하고 활발한 신진대사를 나타낸다. 이 시기는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잠재력이 나타나는 때로서 굴드는 성인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고원, 플래토가 아니라 아동기나 청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능동적, 체계적인 변화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파팔리아는 6세부터 74세까지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관한 실험 과제를 수행하게 한 결과 7세 이후의 모든 피험자들은 수의 보존이 가능하였음을 발견했으며 그 결과 형식적 조작 능력은 사회적 환경 자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는 친구나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아 발견을 하는 단계로 타인과 가깝고 따뜻하며 친밀한 관계가 발달됨으로써 사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전 단계인 청년기 동안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므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에릭슨은 이 시기를 친밀감 대 고립감, intimacy versus isolation의 갈등 시기라고 했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이해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사회적 공허감이나 소외감이 발달하게 될 것이며 고립되어 자신에게만 몰두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다음 성인 중기. 성인 전기에 보이는 활발하고 강인한 체력은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로 감퇴 현상이 나타난다. 연령의 증가와 함께 생리적 평형이 상실되고 한번 이 평형이 파괴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40대 이후에는 생활 공간 및 활동 범위의 제약으로 운동량이 부족해져서 자연히 정상적인 체중 유지가 곤란해진다. 또한 당뇨병, 혈관 속의 요산 증가, 종양 및 암의 발생, 심장병, 담석증 등의 여러가지 신진대사 기능의 저하 및 감퇴 현상에서 오는 건강을 위협하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흔히 갱년기 장애로 진단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7.6세로서 난소의 기능이 임신 능력을 상실하여 월경이 사라지게 된다. 갱년기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이 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 불안, 짜증, 두통, 부종, 근육통, 골다공증, 부정기적인 자궁출혈, 위축성 질염 등이 생긴다. 이러한 증상들의 주요 원인은 난소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분비 저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갱년기 장애란 생리가 있던 상태에서 생리가 없는 상태로의 전환 시점에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다. 주거 환경 등 생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은 익숙해진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혼란의 과정을 거쳐야 하듯 인체도 마찬가지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균형의 상태를 바로잡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변화가 오기 전부터 이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35세 이상의 여성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한방검진을 받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적으로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40세 이후에는 학습 능력 면에서 급격한 감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주장은 이 시기에 여러가지 지각 능력 및 감각 기능이 감퇴하며 이러한 능력들이 학습 능력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성인기에도 아동기나 청소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지적 발달 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비렘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 즉 학습 능력은 25에서 65세 사이에 아무런 연령차가 없다고 보고한 바가 있으며 쏜다이크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도 청년 집단과 35세 이상 성인 집단 사이에서 학습 능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웰포드도 감각 운동의 능력에서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속도의 정확성이 감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인에게 시간의 제약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을 때 학습 능력의 감퇴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에릭슨은 이 시기를 생산성 대 자기 정체감 (generative birth stagnation) 생산성 대 자기 정체감의 단계로 명명하였다. 중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단계에서 친밀감이 확립된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타인에게까지 배려하여 사회적 관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친밀감 형성 후에 가정을 이룩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직업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성을 발휘하며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없거나 성인기의 여러가지 요구에 응답할 수 없을 때 침체감이 생긴다. 즉 타인들의 관심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더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며
타인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침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참고로 그 삶의 위기는 연령이 아니라 질병, 이혼, 실직 같은 사건들이 촉발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알버트 반두라는 우연한 만남과 삶의 진로라는 글에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진입한다고 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건강한 성인이란 사랑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참고로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여기서 정신역동 이론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 그리고 각 삶의 단계, 과제, 위기,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일단 아기 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 신뢰, 불신, 걸음마 단계, 2살까지는 자율 대 수치, 혹은 자기 의혹, 의지와 관련된 건데, 자기 효능, 통제감 대 수치, 자기 의혹이라고 볼 수 있다. 감각, 운동기에 해당합니다. 이 걸음마 단계를 자율감 대 수치감, 혹은 자율감 대 자기 의혹, 이렇게 보기도 하고, 창의, 진취, 선도, 주도 대 죄책감. 그러니까 주도는 이제 이니셔티브인데, 창의, 진취, 선도, 주도, 이니셔티브 대 죄책감. 이 걸음마 단계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학령 전기 5살까지 과제를 스스로 하고 계획을 실행해서 학습을 한다. 전 조작기에 해당하고, 자신감 혹은 자율감 대 죄책 부족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학령기부터 사춘기까지, 한 6살부터 사춘기까지, 이거는 자신감 혹은 근면감 대 열등감, 이해, 조직 능력이 생기는 단계인데, 과제를 수행하는데 즐거움을 학습하고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기는 20대까지인데, 이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로 보면 되겠고, 그는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정교화시킨 후에 이것을 정체감으로 통합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성인 초기는 이제 40대까지, 그러니까 20살부터 40대, 20대부터 40대 사이 성인 초기, 친밀감 대 소외감, 이것 역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고,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중년기에 60대까지 생산성 대 침체감, 가족과 일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는 느낌을 발견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목표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 복지, 번영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다음 노년기는 80대까지 통합감 대 절망감, 혹은 통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에릭슨 심리사회 발달 단계, 신뢰, 불신, 자율 수치, 혹은 자율 자기 의혹, 혹은 창의, 진취, 선도, 주도 대 죄책감. 그 다음에 학령 전기, 자신, 자율 대 죄책 부족감. 그 다음에 학령기, 자신 혹은 근면감 대 열등감. 그 5번째 청년기, 정체성 대 역할 혼미. 그 다음에 성인 초기, 친밀감 대 소외. 그 다음에 중년기에서 60대, 생산성 대 침체감. 그 다음에 노년기, 80대까지 통합 대 절망. 그 다음 성인 후기. 인간은 은퇴를 하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주기이자 성인 후기인 노년기에 접어든다. 노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체적 노화이다. 근력이 약해지고 시력과 청력이 저하된다.
기억력에 있어서는 성인 중기까지는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인 후기에는 다소 감퇴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소렌스는 학습 능력이 연령과 함께 감퇴되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학습 능력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학습 경험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지 학습 능력 자체의 감퇴는 아니라고 했다. 이 소렌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습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의 학습 능력과 연령은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학습 능력을 계속 사용한 집단의 학습 능력과 연령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성인기 학습 능력의 감퇴는 노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속도의 감퇴, 동기의 저하, 건강, 연습 기회의 부족, 지각 능력의 저하 등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레이턴과 비레는 인생 후기의 인지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지혜의 발달을 제안하고 이것을 개인적 지식의 통합으로 간주하였다. 이 지혜의 발달과 관련해서 발테스는 다중방향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제시했는데, 다중방향성, 익숙하지 않은 문제 해결 능력은 감퇴하는데 어휘력은 증가하고 지혜도 발생하며, 이것은 전생의 심리학과 관련입니다. 발테스의 다중방향성, 익숙하지 않은 문제 해결 능력은 낮아지는데 어휘력은 증가하고 지혜도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발테스의 다중방향성은 전생의 심리학과 관련입니다. 노년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는 시기이다. 이때 신체적인 노쇠와 직업에서의 은퇴,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인생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할 수도 있으나 자신의 삶을 가치 있고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자기 이해를 도모하며 전체로서 받아들이는 통합을 이끌 수 있다. 에릭슨은 노년기를 자아 통정, 절망감, integrity versus despair의 시기라고 명명했다. 노년기에 자아 통정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만약 뭐뭐 했더라면, 만약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등의 감정을 가진다면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것으로 절망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그때 그 선택은 현명한 것이었다. 나는 만족스럽다. 라고 나름대로 그 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가치를 부여한다면 이는 참된 삶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년기의 성에 대해 그동안 노년기에는 성에 관심이 없고 성욕도 없다. 성적 욕망의 표현이나 성행위는 부도덕하다라는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도 들어있다. 실제로는 노년기에도 성호르몬 분비, 성기능 유지가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노인 61%가 40대에 비해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 죽음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거부하고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 타협을 하고 침울해 하다가 결국은 수용을 하는, 거부, 분노, 타협, 침울, 수용 단계. 쿠블러-로스 죽음 단계. 발테스와 발테스, 성공적 노화의 3요인이 있는데, 선택, 최적화, 보상. 다시 발테스와 발테스의 성공적 노화 3요인, 선택, 최적화, 보상, 이런 것들.